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발달 요인, 첫 번째 정치 권력의 유지,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비용 편익의 극대화, 경제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편익의 극대화는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등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자분 한 명이 가임기간이 15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요. 학계 출산율이 2017년 기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 이후 그때 고용 불안이 엄청 심했죠. 경기 회복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불안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비용의 증가, 상대적인 편익의 감소, 그리고 개인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 등이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를 큰 틀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이 비용 편익의 극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차후에 다가올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을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층에 대한 젊은층의 과도한 부양 책임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금처럼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0년대에 5.08%로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3.04%, 2040년에는 1.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8.2명이어서 8.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다고 하면은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경제적 관점의 비용 편익의 극대화 관점이다. 발달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 편익의 극대화 경제적 관점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산업화의 부작용 완화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화의 부작용 완화 사회적 관점은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산업화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실업난, 산업재해, 주택난 등의 문제점도 유발시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누진세 제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그리고 주택난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정책 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와 의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가치의 종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는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은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으며 민주주의, 연대의식,
공평성, 적절성, 효율성, 접근성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영역으로는 소득 영역, 건강 영역, 근로 영역, 삶의 질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는 궁극적 목표가 있고 세부적 목표가 있는데,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지향, 자립성 지향, 사회 통합, 경제 성장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 목표로는 소득 보장, 건강 증진, 근로 환경 개선, 삶의 질 보장을 논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목표 가운데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인데 잘못 썼군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영역,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궁극적 목표, 세부적 목표는 살펴봤는데요. 세부적 목표를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가운데 세부적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 목표에는 소득 보장, 건강 증진,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삶의 질 보장이 있는데요. 소득 보장은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로서 소득 보장은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 등의 복지 대안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득 보장을 유인하는 빈곤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이 대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향상과 풍요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은 뭐라고 할까요?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판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 보장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 이외에도 빈곤의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미시적과 거시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이라는 것은, 그 미시적 요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낮은 성취 동기,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이나 음주, 도박, 질병, 불구, 장애죠. 불구 등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 실패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에, 거시적인 요인은 도시 유입자의 취업 기회가 제한된다든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등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빈곤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제도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 정책 등을 투입하면 소득 보장이 지향되고 있는데요. 1961년부터 시작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국민복지기본소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 운영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후의 사회 안전망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소득 보장이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증진에 대한 세부적 목표가 있는데요. 세부적 목표의 소득 보장과 이어서 건강 증진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로서 건강 증진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등을 그러한 기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건강을 저해하는 질병, 장애 등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모든 국민이 일생 동안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미 질병의 사회화가 된 것은 엄연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하는 것이 의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정책이 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7년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운영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 책임을 통해서 위험 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건강 증진은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보장, 건강증진에 이어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로서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근로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및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복지 대안을 투입하여 원활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가 근로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직접적으로 부상이나 사망, 직업병 등으로 산업혁명 이후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요. 산업재해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근로자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근로자의 피로나 작업상 부주의, 실수나 기술이나 숙련이 미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 입장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 대책의 부실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고용 불안이 있는데요. 고용 불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또한 산업 상태에 따라 구조 조정의 움직임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 소비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고용 불안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인데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가 1964년도에 도입되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 신체 장애를 입거나 최후로 사망을 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도 역시 199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실업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 측면에서는 고용주가 일을 잘 못하는 직원들을 해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은 이럴 때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세부적 목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로서 삶의 질 보장은
좀 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계층 등으로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비화폐적인 대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이외에 상담이나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이나 취약계층별로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 서비스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보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정책의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상반된 시각에서 성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분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의 시각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 정도에 근거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한 조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혜 대상 범위 등에 근거한 선별주의로 수혜 대상을 할 것인지 보편주의에 대해서 수혜 대상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성장주의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분배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점철될 수 있겠는데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화의 화두가 이 두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으나 어떤 이론이 경기 불황을 타파하는 데 적절한 대안인지는 명확하게 단언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성장주의는 경기 불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기업 투자 등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이며 차선책인 분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지속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까지 소득이 확산되어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배주의는 경기 불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저소득층 지원 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차선책인 성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배를 시행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두 시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성장주의자들은 성장주의가 높은 수준의 경제 효율 등을 가져와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분배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경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배주의자들은 분배주의가 빈부의 격차 해소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성장주의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의 의욕이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조망해 볼 때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여성이나 노인 등에 대한 인적 교육의 지원과 이를 통해 고용 있는 성장을 유도하면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역시 양립하지 못하며 갈등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개인주의가 사회 중심 단위를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각이 있죠. 그러나 집합주의는 사회의 중심 단위를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파악하여 집단의 행동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는 가족,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을 사회 개입의 기초로 보고 있는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시장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본인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하고 있을 때 최적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집합주의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을 사회 개입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순 등에 대하여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념인 진보나 사회민주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빈곤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주의는 개인의 노력 부족 및 선택 실패 등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그러한 선택을 실패한 등을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집합주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경제적 환경, 기회의 부족 등으로 보고 있어서 그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방, 치안, 법규의 정비 등에만 개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제 또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러한 입장인 반면에 집합주의는 정부를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정부를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기관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을 위하여 성장, 고용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 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제는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그 개인주의나 집합주의 그 두 시각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조명해 보면 개인주의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망 이상의 정책 확대에는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집합주의는 인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미국 등에서 개인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는고요. 서구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것이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 기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개인주의가 아닌 집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역시 사회복지 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별주의가 자산조사를 통해서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 기본선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보편주의는 뭐 나이나 자녀 유무 등 특정 자격에만 해당되면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입니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등이 선별주의에 해당하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의료공공제라고 해서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선별주의자들은 그 안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 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주의자들은 복지 혜택이 선별층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있어 사회 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주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많아 절망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산조사 등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행정정치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 분열이 나타날 수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축소 및 폐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선별주의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 효과성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 보편주의 못지않은 사회 통합을 통해 사회 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경우 사회의 긴장감과 적대감 등이 감소되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주의가 지배적이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선별주의가 새로운 관심을 보였지만 두 시각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각이 우세한지는 명확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및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